자, 안녕하세요. 북스너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외국 노비와 관련된 내용을 할게요. 고려시대 노비와 관련된 내용을. 자, 고려시대 노비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간다고 하는데, 한 통 191페이지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공유해 되겠습니다. 자, 이 고려시대의 노비하고 조선시대 노비는 조선 전기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파악을 정확히 해두셔야 되는데, 이 노비와 관련된, 고려와 조선과 관련된 노비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한번 언급됐었어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기 전에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볼게요. 자, 기본 강의 내용 중에 이제 노비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천민 중에 상당수 차지하는 부분이 노비예요. 노비. 그 노비의 특징은 이제 보면, 이건 또 천민도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신공의 부담이 있으나 천역이라는 게 있죠. 자, 국역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요역이라든지 국방의 의무, 군역 같은 건 없어요. 물론 이건 원칙적인 거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조선시대 때는 군역이 있었죠.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름만 있고 성이 없어. 그래서 고려 중국이 들어가면 성이 일반화돼서 이제 일반 평민들도 성을 가지고 있는데 노비들은 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주인의 호적 밑에 이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름만 기록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노비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 로마나 이런 그 노예들은 어떤 이제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유할 수 없죠. 근데 우리나라 노비는 재물 같은 것들 소유해. 자, 그리고 이제 백성의 지위가 동시 인정하는 노비이면서도 그 임금의 백성의 지위가 이제 동시 인정을 받았다는 거.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동색혼만 인정한다. 동색혼이라는 것은 뭐냐? 같은 색깔의 혼인이라는 뜻이야. 우리가 보통 이제 사는 거주지의 계층에 따라 얼굴 빛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노비들은 고생도 하고 얼굴도 제대로 씻지도 못하니까 이 때깔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이 노비들끼리만 결혼하는 거야. 예, 때깔이 안 좋으면 이게 동세국이라는데 얼굴 때깔이 안 좋은 사람들끼리 결혼한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원칙이지만 실제로 양총 교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양총 교혼이라는 건 뭐냐면 신분상 양인하고 천인이 결혼을 하는 거야. 예, 결혼. 말이 결혼이지 실제로 이제 뭐냐 야합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 양총 교혼의 경우에는 일천 직천의 원칙에 따라 모두 천인이 돼요.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건 여기 정도 나중에 좀 다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 일천 직천이라는 것은 한쪽이 천인이면 다른 쪽 거기 이제 한쪽이 천인이라도 그 양쪽 중에 어머니나 아버지 쪽이 천인이라도 한쪽만 천인이라도 그 자식은 천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일천 직전이고 그 전엔 노비 종목법이라든지 노비 종복법이라는 등등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나중에 좀 다시 설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소유에 따라서 공노비하고 산노비로 나눠지는데 공노비는 역의 수행 기준에 따라서 공용노비, 외고노비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공용노비 같은 경우는 가나에 자벽을 종사하는 그런 노비를 얘기하고요. 외고노비는 농경활동에 종사하는 노비를 내요. 이런 노비를 또 낙공노비라고 또 조선시대 때 얘기하죠. 그다음에 그 산업인데 산업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공노비보다 이제 처지가 좀 안 좋죠. 그래갖고 이제 공노비는 주로 매매 대상은 아니에요. 주로 60세 이상이 되면 천역이 면제됐는데 산업이 같은 경우에는 매매 대상이 돼요. 그래서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험과 신분 계승에서 보면 앞에서 이제 좀 얘기했던 일전 직전법인데 그 전에 기록에 보면 고려 정종 때 천자수목법이 있어요. 천자수목법이라는 것은 그 다른 말 노비 종목법이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이 노비 종목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신분 계승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노비의 소유가 누구한테 넘어갈 것이냐,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기독에 보면 노비는 어머니 신분을 따른다는 게 있어요. 이게 천자수호법이야. 그래서 대개 보면 대개 이제 양인 남자하고 여자 노비가 하기 때문에 거사에서 애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 어머니 신분을 따라요. 예. 그런데 이제 일천직천법에는 그 충령학 때 이제 형성된 건데, 이게 이제 충령학이 이제 고려 시대 때 원나라의 압박을 받고 그 노비제도 개선에 대한 압박을 받아요. 왜냐하면 원나라나 중국 같은 나라는 세전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세전법이라는 것은 노비의 신분이 세습되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세전법이라는 게 있어. 이게 좀 약간 중국의 노비제도 다른 건데, 그래서 이제 원나라는 이제 그 중국식 노비제도를 실행해라 이렇게 이제 주장하니까 충녕왕이 편지에다가 뭐라고 이제 썼냐면, 그때 이제 쿠비나이 잉카한테 쓴 얘기가, 우린 예전부터 어머니든 아버지든 한쪽이 노비면 그 자식 또한 노비였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충녕왕 때, 고려 후기 때 천자수호법에서 일천직천으로 바뀌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천자수호법과 일천직천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어머니 신분이 대부분 노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죠. 물론 조선시대는 조선 후기는 좀 다르지만 고려시대 때는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천자수호법이 이제 노비 종국법이죠. 이 노비 소유권 관련돼서 이제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동생의 혼의 경우가 있어요. 동생혼. 같은 신분끼리 결혼할 경우에는 그 자식은 누구의 소유권을 갖고 있냐? 이거는 어머니 쪽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노비 종국법은 왜 어머니 쪽의 소유가 기록돼 있냐? 노비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보통 이제 그 강아지라든지 뭐 고양이라든지 그 새끼를 낳으면 그 암컷의 주인한테 그 새끼 소유권이 있죠. 이거 똑같아요. 물건이라는 개념에서. 예. 그래서 이제 정근대 시대 때는 노비를 세울 때는 인이라고 쓰지 않아요. 사람 인자. 뭐라고 해? 구라고 해. 구. 그러니까 생구라고 하죠. 살아있는 입. 그러니까 인간을 안 본 거야. 예.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있어요. 표현 방법에서. 그러면 한번 이제 요 노비 자녀의 신분 결정 과정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부모하고 어머니가 있어요. 동세고기권, 그러니까 노비와 노비끼리 결혼할 경우에는 당연히 자녀도 노비죠. 예. 그러면 소유주는 그 노비종부법 천자수호법에 따라서 노예 주인 어머니 쪽에 그로 기속이 돼요. 자녀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노비가 아버지가 양인이고 어머니가 노비면 이건 천자수호법에 따라서 당연히 어머니 쪽에 주인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아주 극히 이제 일부적이만 되게 이제 고려나 조선적 때 아주 일부적인 현상이 있어요. 부모가 노비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비고 어머니가 양인일 경우가 있어. 그럴 경우에는 일천직천에 따라서 한쪽이 노비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쪽이 노비니까 그 자식이 당연히 노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소유주 또한 어떻게 되냐면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어머니 쪽이 넘어가죠. 그래서 그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어머니가 양인이잖아. 그럴 경우에 예외적으로 아버지 쪽에 그 뭐냐 주인이 이 노비를 갖게 되는 거야. 이거는 좀 예외적인 거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노비 소유권에서는 노비 종부법, 천자수호법에 적용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이런 관계는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시대도 이렇게 마찬가지. 조선 시대 노비제도 관련된 내용은 좀 뒤에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의 종류 보면 앞에 이제 솔고노비와 외고노비가 있겠죠. 그래서 거주 형태에 따라 분류하는데, 대개 보면 이제 보통 솔고노비는 그 소유주와 같이 거주하면서 자벽에 종사했던 사람들이고, 외고노비는 주인과 떨어져 외지에 거주하면서 주로 농경에 종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노비의 특징이 독자적인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노비들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가정도 유지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솔교 노비들은 유리하다. 그래서 보통 주인집하고 가까이 사는 노비도 있는데, 외국 노비 중에 주인집하고 좀 멀리 사는 노비가 있어요. 이게 조선시대지만 그 주인집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 노비들은 저쪽 환경도나 전라도에 사는 노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재산을 갖고 있는 재산권도 있기 때문에 노비가 뭐냐면 노비가 노비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걸 노비가 노비를 소유한다. 두 번에 걸쳐서 노비가 소유된다. 중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노비가 노비를 소유하는 경우야. 자, 이런 경우도 있을 만큼 외국 노비들은 나름대로 경제력도 있는 노비들이 있었고, 이런 노비들은 종량 절차를 통해서 양인을 되는 절차를 통해서 많이 양인화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외 천민계층 중에 그 고려시대 하척이라는 계층이 있어요. 네, 양수척이라고 하는데 사냥이나 유기를 판매했던 그 계층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뭐 거란인의 후예다, 투오쿠 계통의 후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의 설이고, 자 이들이 나중에 이제 뭐냐면 조선시대 때 백정이라고 불려지죠. 그래서 세종 때 이 사람들을 이제 일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백정이라는 칭호를 붙여주는데,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백정이 일반 평민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차별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소지 없는 사람 그런 의미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천민 중에 제인이라고 해갖고 이제 유기, 피물, 제조, 도사, 수협, 육류를 판매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자, 요 제인들은 하척과 동일하게 보는 관점도 있고요. 다르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근데 넓게 보면 하첩 안에 뭐 제인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되게 다수인데, 요의 관계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요거는 거의 비슷한 계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통문에서. 자, 천민 중에 사회적 제하층에 놓여 있는 가장 철대받은 계층은 노비였다. 자, 노비에는 국가가 속하는 공노비와 개인이 속하는 사노비가 있고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뭐도 있냐면 사원노비도 있어요. 사차에 속하는 노비도. 자, 공노비는 궁중과 중앙 및 지방 관측의 자격을 종사하는 공용노비와 그 다음에 농경을 종사하는 외고 노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외고 노비는 그 농경에서 얻어진 수익 가운데 규정된 액수를 감배에 납부하고 그 나머지를 생계를 꾸렸고요. 산노비는 그 귀족 등 사인 밑에서 그 개인 밑에서 사원의 소유로 직접 주인이나 종으로 살면서 집안을 돌보는 솔고노비와 주인과 따로 살며 농업을 종사하면서 주인을 신공, 그러니까 일정한 이제 뭐 물품이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이런 걸 바치는 외고노비가 있다. 자, 이 외고노비는 주인의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토지도 소작하였고 나가서 자신의 토지를 소유했으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 자기의 어떤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이들 노비들은 국가로부터 별종의 취급을 받은 천민으로 교육이나 과거 응시, 관리 임명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혼인에 있어서 제약을 받아 원칙상은 같은 노비 사이에 동세국만 인정받을 뿐이다. 여기는 두 가지 문장으로 구성됐죠. 이게 좀 문장 구성이 좀 그런데, 첫 번째로는 이들은 이제 교육이나 과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이거는 조선이나 그 고려시대는 무슨 제도를 실시했죠?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양천제를 실시했죠. 그래서 신분상 양인하고 그다음에 신분상 천인 나나, 법제적인 양인과 법제적인 천인이죠. 그 양인 안에는 물론 이제 높은 귀족도 있고 일반 평민도 있는데, 이들은 형식상 과거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특정한 계층에게는 이제 제외시키고 그렇지만 원칙상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천인들은 교육이나 과거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예, 이건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대신에 뭐가 없냐? 천역을 제외하고는 의무 또한 없어요. 예. 그래서 권리도 없는 대신에 의무도 없어. 이런 건 특징이고요. 자, 그다음 여기에 또 말하고자 한 것은 이건데, 두 번째로는 동세군이 원칙이다. 같은 신분끼리 결혼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건 원칙일 뿐이고 실제로 그렇지 못하죠. 양촌 교훈도 있었어요. 그 경우에는 일천 직천 부모 가운데 하나가 노비라면 노비가 될 수 있는 원칙에 따라 모두 노비가 되고,
부모가 모두 노비일 경우에는 노비 소유주 쪽으로 귀속된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죠? 예, 노비종무법. 그다음에 천자수모법이라고 하죠. 자, 이 노비종무법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죠. 하나는 신분상의 의미, 신분 귀속의 의미. 그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한테 소유할 것인가 그런 의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의미예요. 자, 노비 외에 유기장이나 수족 등 청업을 종사하는 하척, 양수첩이나 그다음 강대인, 제인도 있는데 요 둘 간의 관계는 약간 예매하다고 했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노비와 관련된 내용을 그 푸셈에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푸셈 323페이지 펴보세요. 자, 가장 낮은 사회계층 노비 양수척 있는데 노비와 양수척 좀 연달아 볼게요. 자, 산노비부터 보죠. 산노비는 산노비 그 노비 소유주에 따라서 산노비, 공노비, 사원노비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비는 그 산노비라고 하죠. 그래서 개인 재산, 사유재산으로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그래서 대개 보면 노비 호족에 부처되어 종파 및 그 이름과 나이, 전략 반발, 그 노처, 비부의 양천 파악이 되었다. 자, 노비나 예전에처럼 그 이름만 있을 뿐 성이 없었으면 국가에 공역될 의무도 없다. 아까 얘기처럼 이제 양천제사에서는 이런 가구와 교육을 받을 자격이 없죠. 가구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권리가 없어. 당연히 의무가 없어요. 예. 다만 약간 이제 공노비 같은 천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좀 뒤에 설명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양이는 경제적 이유로 몸을 팔거나 산호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불법이긴 하지만 암양에 의해서 그 산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자, 이건 뭐냐? 암양은 양인을 압박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뭐 검은세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양인을 압박을 해서 뭘로 만드냐면 노비도 만들어요. 이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표현인데 암락 위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 표현 정확히 기억해 주세요. 양인을 압박해서 천민화시킨다. 네. 대부분 농장제 하에서는 그 당시 농장에서 필요한 예속 농민이나 노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암락 위청 방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예. 자, 하여튼 이게 암락 위청에 통해서 산노비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노비가 되면 신분적 원칙으로 세습이 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신분상 관련된 통상 적용된 원칙은 일천직천이죠. 즉 부모 가운데 한쪽이면 노비며 그 소생은 노비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노비에 대한 소유권은 천자수호법이다. 두 번째 의미의 천자수호법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소유주가 기속된다. 그래서 어머니가 양이면 아버지 소유주에 기속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이제 양인의 경우에 이제 어머니인데 이런 경우에는 조선 전기까지는 본래 없었어요. 예, 가끔 있었죠. 조선 후기 때는 되게 많은데 뒤에 좀 설명하고 자, 노비에 대해 주인이 가하는 매질 따위는 가학자에게 가학한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제 유무를 불명하고 노비를 살해하는 건 불법이에요. 예. 그래서 소유주라도 그 생살 영탁권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빈번하게 이제 많이 죽이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호비의 종류를 볼게요. 산호비는 주거 형태에 따라서 솔고노비와 외고노비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솔고노비는 주인과 같은 집에 살면서 주인의 사역에 대비하는 존재이며 외고노비는 주인과 떨어져 살면서 주인의 토지를 경작한 거다. 그래서 솔고노비는 주로 이제 주인의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 대신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인의 의식주 문제, 그 독재, 그 이런 것들 이제 주인에 비해서 이제 최소한의 의식주가 해결되며 독자적인 경력을 갖지 못한 재산을 갖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무제한 노동력을 수탈한 처지였다. 가정을 제대로 이룰 수 없고 결혼조차 하지 못하기도 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것은 결혼을 못하기로 했다고 한 거지 결혼을 못한다는 게 아니죠. 결혼했어요. 예, 결혼이 가능하고 그리고 노비의 소유주 또한 결혼을 선호했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세전제라고 했죠. 노비가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면 그 자식들은 다 자기 소유주야. 예, 특히 여자 노비가 자식을 낳을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근데 결혼하더라도 매매 상속 증여를 위한 부모 형제 증여를 위해서 부모 형제 처자가 각기 흩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법적으로 재산에 대한 주체적 권리는 인정되었지만 실제로 재산을 소유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거의 소유권이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솔고노비는요. 자, 그다음 외거노비죠 보자. 자, 외거노비는 주인과 떨어져 살면서 주인의 간섭이나 사역을 받을 기회가 적었고 대부분 농경에 참여하거나 대개 주인 소유 토지를 이제 경작하면서 그 토지의 2분의 1의 지대를 납부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토지를 그 보고할 수 있어 자신의 노동을 이용해야 재화를 추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2분의 1을 이제 그 변적 방수제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요건 좀 뒤에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예. 작계지라고 해가지고 작계지 안에서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예. 작계지의 농업 형태는 뒤에 좀 뒤에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처분권은 주인에게 있었지만 솔고노비보다는 유리하게 현실적으로 가족을 다스리고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재산 축적에서 솔고노비보다 유리해 법적으로 재산의 주체 권리 인정됐고 실제로 이들은 많은 또 재산을 또 소유를 하고 있어요. 외국 노비는요. 그래서 이제 이 노비 가운데 처지가 가장 높아서 일반 양인 정호들이 견줄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외거 노비 중에서도 이제 재산이 많은 부자도 많았고 그게 특히 조선 후기 때 그게 많았죠. 노비 중에서도 그 노비를 소유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죠. 예.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이 노비가 외고 노비가 재산이 많아지니까 주인집 주인집이 가난하면 그 주인집 아들을 자기 인부로 집을 짓는 인부 부려먹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만큼 이제 노비의 재산은 어느 정도 있었다. 외고 노비는 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공노비를 보죠. 공노비는 소유권상 누구한테 속하는 거야? 당연히 국가기관에 속하는 노비죠. 그래서 이제 공노비는 전쟁 포위에서 많이 연원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다수는 반역, 적진 투항, 이적, 적이 달라붙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당사자나 그 가족이 감몰됨으로써 발생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반역이라든지 뭐 이런 적진 투항들이 되게 많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반역을 할 경우에 귀족층 가운데도 공노비가 되는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동시에 저기 가족들도 공노비가 간몰이라고 하죠. 간에서 이 가족들을 그다 이제 뭐냐 노비로 만들어 버렸어. 자, 노비는 아까처럼 말했지만 매매 대상이 아니에요. 매매 대상이. 예, 그래서 주로 그 매매 대상도 아니고 이들은 이제 대우가 좀 좋았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거나 국가의 배를 좀 어느 정도 가능했고요. 그다음 공노비는 독자적인 경리를 가지고 가게를 꾸릴 수 있어요. 재산도 축적하고 또 가정도 꾸리고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재산을 소유하고 임의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공노비는 산노비에 비해서 높은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자, 공노비는 공용노비하고 외고노비도 나눠요. 네. 자, 그래서 공용노비는 실제 가나에서 일을 하는 노비야. 근데 주의할 것은 공용노비, 외고노비 하니까 우리가 이제 공용노비는 그 가나에서 살거나 그런 사람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가나 근처에서 이제 따로 이제 집을 구하고 살아가지고 출퇴근 형식으로 했던 노비가 공용노비고요. 외고노비는 이제 산노비의 외고노비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출퇴근 안 하고 해마다 신공이라고 하죠. 공물이라든지 비단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공용노비는 가나의 주로 사형 역할을 한다. 신분을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세부터 노동력을 제공하기 시작하여 59세까지 계속됐으며 60세가 되면 실질 부담이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60세가 되면 청약에서 부담이 돼요. 그리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급료를 받았으며 독자적인 가게를 꾸릴 수 있었다. 자, 외고노비는 토지를 경작하고 그 지대에 납부하는데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노비공을 납부하는 하다. 그래서 이제 공노비 중에 공용노비보다는 외고노비가 다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국가기관의 노비공, 그러니까 노비에 관련된 이제 의무죠. 이번 노비공을 갖다가 납부하는데 이 노비공이라는 것은
현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곡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단이라든지 등등등등 이런 것들 낙과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요들을 낙공노비라고 해요. 낙공노비.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외고노비라고 쓰진 않고요. 명칭이 바뀌어갖고 낙공노비라는 말이 더 많이 쓰여요. 외고노비보다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노비가 사노비보다 신분이 높고요. 공노비 중에서도 외고노비가 좀 약간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좀 약간 이제 좀 얘기했다가 이제 사원노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사원노비도 뭐 이렇게 뭐 사사노비도 해갖고 소유의 주체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 사사노비는 소유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사원이고요. 법선노비는 또 승려 개인의 법선의 소유 주체고 사원노비는 소유 주체 개인 승려다. 이런 게 이제 법선노비, 뭐 사사노비, 사원노비 등등등 이런 이제 뭐냐면 노비들이 있었다. 사원노비의 주 임무는 사원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이 아니었다. 수주를 받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경작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원노비가 경작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사원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하나가 사원이 노비를 그 사원이 그 뭘 가지고 있어요. 어, 소유권상 그 땅을 갖고 있는 사원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사원전은 수조권을 갖고 있는 사원전이 있어요. 두 번째 사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소유자가 경작 농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원노비가 경작할 수 없겠죠. 이걸 얘기하죠. 자, 그리고 사원이 소유한 토지의 경작, 그러니까 사원 중에서 소유권을 사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노비가 부분적으로 참여했지만 중심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원 노비는 노비가 사원 노비가 직접 경작자로서 참여한 것보다는 주로 사원의 머물면서 여러 가지 신분을 했던 노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약간 사원 노비가 이제 뭐냐면 이제 약간 솔고노비 형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제 뭐냐면 농사를 짓게 하면 땡땡이 치고 놀 수가 있죠. 그런 걸 염두에 둔 것 같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고려후기의 탈법적인 방식으로 양인을 노비로 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자, 이에 노비의 탈정을 받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는데 그 가운데 14세기 전반에 실시한 사건 노비 몰수 사건이다. 사건 노비는 아랫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노비, 투항한 노비, 성황이 하사한 노비, 매매를 통해서 사들인 노비 네 종류를 말하는데 이 사건 노비는 당시 심각한 노비 문제를 잘 나타낸 것이다. 자, 이 노비에 대한 몰수는 충성왕 때 전황의 측근세를 약화시키고 전황이나 충룡왕을 얘기하죠. 노비 탈절 폐해를 극복하고자 실시했다. 자, 그 다음에 충해안 때도 사건 노비 몰수 조치가 있었고 이런 조치는 국왕이나 왕실 자체가 노비 탈점의 수혜자나 상황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사건 노비 어떤 몰수 같은 것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냥 전에 왕들의 어떤 그런 것들 타격을 주기 위해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했지만 이런 것들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전민변정 도갑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이렇게 양민이 노비가 된 사람도 있죠. 이런 것들을 좀 구제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 기구예요. 전민변정 사업이라 또 하죠. 자, 이 부분은 뒤에 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도 양수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양수첩은 이제 그 안에 크게 봐서 제인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포함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넓게 보면 양수첩과 제인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보고 좀 얘기할게요. 그 양수첩은 고려 시기 때 유기를 만들어 팔거나 도산업에 종사하는 강대하면서 특수한 제인충으로서 양수첩이다 한다. 자, 이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견해가 있어요. 예전에 후백제 후손이라는 설명도 있고, 근데 이제 또 여진조의 거란족 후손이다. 근데 요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후백제 자손이라는 설도 있고, 여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하나의 견해고요. 근데 여진족과 거란족 후손이라는 설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양수척들이 이제 보면 좀 몸이 크고 이제 말을 잘 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진족과 거란족, 기마족의 후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면 더 서양인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기록도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견해겠죠.
양수첩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간족도 없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본관에 어디 속해 있지도 않아요. 따라서 부역이 부과되지 않았다. 자, 이는 고려 국가들이 이들을 국민 위의 존재로고 인식한 뜻이다. 그러나 남에게 소유되어 팔리는 존재가 아니었으며 이 점은 노비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되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천대 같은 이들은 외적 시 저게 항도구시를 했고 길잡이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적이 쳐들어올 때 몽골족이나 이 사람들 쳐들어올 때 길을 잘 모르잖아. 그 앞에 서가지고 그 하는 건데 우리 입장할 때 매국놈들이죠. 예, 매국놈들인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했고 외국 진입 때는 외국의 가장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 오늘날은 토착 외국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뒷날 백정이라는 성군이 있었다고 한다. 이거는 백정은 원래 이제 고려시대 때는 어떤 의미가 있죠? 일반 백성이나 뜻. 그러니까 일정한 역이 없는 평민이라는 의미죠. 없을 백자니까. 예, 그 고려시대 때 의미고요. 근데 조선시대 때 이제 세종 때 넘어가면 이 백정들을 어떻게 하면 한 군데 정착시켜가지고 좀 평민화시키려고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들을 어떻게든 양인을 시키려고 하고 좀 편입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어떠한 합당한 명칭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백정의 의미를 그들에게 의미를 이제 부여해 준 거야. 예. 이들 평민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 오히려 백정이 이때부터는 아까 이제 양수첩의 의미로 바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손을 잡거나 유기그들을 많은 선한 사람.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양인화 정책이 조선 초기 때는 있었지만 결국엔 실패해서 조선시대 때 백정은 고려시대 백정과 마찬가지로 아니 고려시대 양수첩과 마찬가지로 천인 집단에 속해요. 노비와 양수첩은 사회적 위치가 가장 낮았다. 국가에서는 이들의 신분을 엄격하게 통제했고 그러나 무인 정권기에 들어와서 통제가 이완되기 시작하여 노비의 소생이 집정의 위치에 오르기도 하고 실력자로 등장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민 같은 사람이죠. 예. 노비 신분으로 강계 진출에 하락한 이가 원가습게 더욱 많았고 반대로 양인 농민이 노비도 전락한 사례가 많은데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암락 위천이라고 했죠. 이거 두시고요. 이거는 이제 그 작계제라는 농장 형태가 있어요. 이게 작계제가 이제 고려 때부터 해서 조선 전기까지 일반화된 이제 농장 형태인데 이 작계제 때 이제 주로 농장을 이제 경작시켰던 사람들이 되게 외고노비나 예속농민들이에요. 이들 신분이 되게 천인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양이들 잡아서 천인을 만드는 그런 이제 알람 위층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선 중기, 그러니까 16세기 중반까지 계속돼요. 이런 현상들이. 그래서 이제 16세기 중반 같은 경우에는 그 흥부세력들이 농장을 확대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 조선시대 때 노비가 전체 인구의 40%가 돼요. 예. 그러다가 이제 16세기 후반 때 이 작계제가 점점 쇠퇴하고 농장제 중에 직영지가 이제 확대돼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변적방수제가 이 16세기 후반부터 확대돼 나가면서 뭐냐면 노비의 인구 또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들어가면 5% 많아봤자 뭐 10% 정도 이렇게 노비가 확 감소를 해버리죠. 이거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양인이 그 당시 천민화되는 그런 형상들이 고려 때부터 해서 조선 때까지 쭉 나가는데 전기까지 요게 이제 암락 위천이나 표현 이런 것들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런 형상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고려말 양천에 뒤섞이는 형태가 빈번했으며 조선은 계속 양인층 확대하는 방향으로 신분제를 정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의 태종 때나 세종 때 하대요. 사원노비는 공노비도 편입을 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통론 내용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항소부국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항소부국이 아니라 이제 고려시대 이제 신분제도 변화 과정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마지막 단락 보면, 자, 고려는 신분제 국가이기 때문에 조상의 신분이 그대로 자손들에게 세습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기속 신분적 성격이 강하죠. 성취 신분보다. 그런데 이제 고려시대 후기에 들어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뭐냐면 계층 간의 빈번한 변동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비 중에 뭐 건물세족도 편입시킨 사람도 있고 양민이 또 노비돼야 되는 형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향소부국민이 또 투쟁을 통해서 일반 양민화되는 그런 형상도 있었죠.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이와 같이 사회계층의 변동이 부단히 일어났고 천민 집단했던 한 부국 수가 점차 일반 군영으로 승격되어 그 주민이 양인화되었고 그 다음에 외고 노비 가운데 재산을 축적하여 신분적으로 양인으로 상승되는 자가 증가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향리 출신들이 과거를 통해서 문방 관리도 진출한 것이다. 대개 이제 이 향리 출신들은 신진사대부라고 하죠. 이 향리들은 능문 능리한 출신으로서 무인 정권 때부터 대거 이제 뭐냐면 그 고려 중앙 정계에 많이 진출하게 돼요. 자, 고려에서는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과거에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만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자제들이 과거에 응시된 경우는 극히 적고 다만 향리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도 있고 문화적 기반도 있기 때문에 급제한 경우가 많았다. 자, 이들 학리 자제는 과거에 합격하여 관리에 등용되었고 그의 능력에 따라 고위 간직에 승진되었으며 신진 관리가 되었으나 이들은 폐쇄적인 고려의 귀족사회 고려사를 개방케 하고 보수적인 정치 풍토를 쇄신하는 역할까지 담당했다. 자, 이들 또 신진 관리가 또 몇 대가 지나면 다시 귀족 가문을 행사를 했지만 고려 학리제도는 언제나 중앙의 혁신적인 신진 관리 공공원이 되었다. 자, 이 밖에도 고려시대는 군인에서 장교를 진급하는 예가 많았으며 일반 농민들이 군인을 통해서 무관을 출세함으로써 신분 변동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자, 이렇게 보면 고려단 사회는 앞에 있는 신라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라는 사회를 볼 수 있죠. 같은 신분제 사회지만 그래갖고 엄격한 신분 사회로 세습을 지켰지만 그 안에 부당한 사회 계층의 변동이 일어나 그래서 사회 발전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 중후기 때 이제 사회 변동 내용들, 신분 간의 변동이 교과서에도 내용이 있어요. 교과서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이게 이제 30페이지 있죠. 보충 자료 잠깐 펴보세요. 33페이지인가요? 잠깐만요. 이게 적어놨는데 제가 이걸 또 어디 놔뒀네. 예, 이거 나중에 보기로 하죠. 제가 잘못 적었어. 예, 죄송합니다. 계속 읽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살펴볼 게 뭐냐면 그 하층민의 어떤 그 신분 제도 변동 이게 31페이지에 있네요. 잠깐만요. 에이, 잘못 적어놨네. 이걸 읽었구네.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읽었던 거네요. 예, 여기 잘못 적어놨어요. 제가 읽었던 거는. 몇 페이지 보시냐면 그럼 여기에서 더 볼 게 뭐냐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항통에서는 별로 설명되어 있지 않거든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사이사 할 때 혼인과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보성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뭐 고려나 조선시대 때 이제 전기 때까지 16세기까지 이제 내용인데 여기는 고려시대를 주요 내용을 하고 있지만 조선 전기 때까지 이렇게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많이 언급됐어. 예, 이게 이제 그 17세기 이후부터 하고 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거는 33페이지 펴보세요. 보충 자료. 자, 33페이지 보면 혼인과 여성의 지위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요거 예전에 한 두 문제 정도 나왔어. 그러니까 조선 전기, 고려까지 포함해서 그 내용과 그 이후에 조선 후기 때 양난 이후에 어떤 여성의 지위와 결혼 형태 이런 것들 변화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읽어볼게요. 자, 고려시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개별 가족 중심으로 생활했다. 자,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처가에 들어가 대가족으로 살다가도 일정 시간은 분가될 수 있었다. 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낭기 여가원이죠.
남자가 어디에 가는 거야? 여자 집에 가는 거야. 장가 가는 거죠. 장인 집에. 이런 형태가 16세기 때까지 지속이 돼요. 자, 그러니까 대체로는 일부일처제를 지켰다. 예.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때는 일부일처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만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조선시대에도 일부일처제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뭐가 플러스 되냐면 다첩제죠. 그래서 처와 첩을 구분시켰어. 예. 그래서 첩의 자식과 첩의 자식을 또 구분시키죠. 그래서 서울 차별들이 일어나고요. 근데 고려시대 때는 첩은 있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일부 일체제고 다만 왕실만 일부 다처제였어요. 법제적으로요. 예. 그리고 고려 후기 때 들어가면 몽고의 영향을 받아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일부 다처제, 첩제, 일부 일처 탑,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가 유행하긴 했지만 법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여성의 재혼이 금지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떳떳하고 자연스러운 걸 받아들였으며 사위나 외손자도 음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자, 외가 쪽에서도 음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 예, 이건 조선과 좀 다르죠. 조선은 그 부계 쪽에만 음서 혜택을 누릴 수 있죠. 우놈제들. 자, 재산 상속도 자녀 군분 상속을 원칙으로 하여 딸과 아들이 대등한 권리를 가졌고요. 경우에도 부부의 재산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합병되지 않고 다음 세대 상속할 때도 그 출처를 분명히 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쪽인지 어머니 쪽인지 분명히 했다는 거. 자, 이러한 상속제도에 따라 아들과 딸이 부모에 대한 공양과 제사를 의무를 동등히 했다. 그러니까 군분 상속을 했으니까 아들, 딸 상관없이 군분 상속을 했으니까 당연히 의무도 어떻게 돼? 권리도 똑같이 나눠받았으니까 의무도 똑같이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군중으로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죠. 아들, 딸 구별 없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윤회봉사라고 해요. 그리고 요때는 또 딸의 그 손자, 외손이 그 친할아버지, 그 외할아버지의 제사를 또 지내요. 예, 외손봉사라고 하죠. 외손봉사 같은 그런 것도 있었다. 윤회봉사, 외손봉사. 자, 그러나 고려시대 여성들은 남녀 차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호족을 등재했으며 결혼한 후에도 호족을 지어주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호족 정리도 이제 뭐냐면 여성도 어, 호족에 등재를 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쭉 조선 전기까지 계속 가요. 그 다음에 결혼 생활 중에 가정제도와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의 주도권을 장악했으며 여성이 그렇다는 거죠. 가족을 거니 호주가 될 수 있었다는 거. 이건 조선시대와 좀 다르죠. 또한 고려시대 그 여성들은 자신의 재산을 갖고 사업에 투자하거나 각종 기부를 통해서 사회적 영향을 행사하기도 했으며 남편을 통해 국가 정책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자, 다만 이제 남녀차별이 뚜렷해 정치면 남녀차별이 뚜렷해서 여성의 간직이나 공직 공적인 사익에 침입할 수는 없었다. 그죠? 그래서 고려시대 여성의 권한들은 여기 쭉 있죠. 첫 번째로는 어, 순서대로 호적이 되었고 경우에도 호적을 지어주지 않았다는 거. 호적가 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투자하고 또 각종 기부를 통해 사회적 영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위에 내용 있죠. 일종의 군분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추가될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한계는 뭐냐? 어, 여성의 간직이나 공적 사회적 이유는 침해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당시 혼인 풍속 중에 난기 여가옹이죠. 장가 간다는 거잖아요. 장자가 사회장자, 그러니까 장인 장자죠. 그러니까 장인 집에 간다는 뜻이야. 누가? 남자가.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은 처에게 장가들어 남자가 여자에 귀속하여 되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처가에 의지하니 장인 장모의 은혜가 친부모와 같다. 아 장인이요 저를 위해서 돈독하게 어, 도 마련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시니 저는 누구한테 의지하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규 같은 사람도 그 자기 처가에 가서 생활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처가에서 생활했다가 거기에 있다가 자식이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친가로 이렇게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고 하죠.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 서역제하고 이제 비슷해요. 고구려에 이런 거와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부일처제가 법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이런 이유도 있어요. 어,
대개 보면 처갓집에 가기 때문에 생활하기 때문에 처갓집에서 첩을 줄 수 없죠. 눈치가 보이잖아. 예. 그러니까 일부 절처제가 유지됐던 형태야. 근데 이제 나중에 조선시대는 좀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긴 한데, 자, 하여튼 고려시대 혼인풍습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36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자, 36페이지 내용을 보면 재산 분배와 관련된 사유가 있어요. 그 손변이 이제 남매가 재산 다툼에 맡아서 똑같이 나눠준 판결인데, 요걸 통해서 이제 고려 사회가 남녀의 군분상습이 간섭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박유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인데, 요거는 이제 이 사람의 이제 논리가 뭐냐면, 어, 박유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명의 첩을 두자, 그 내용이야. 그때 이 박유라는 사람이 이제 주로 어떤 시대 고려 후기 때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원나라에 보면 일부 다처제가 있거든요. 또는 중국의 일부 일처 다첩제,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이런 소리를 했는데, 신하들이 다 꺼려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 마누라 이제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연등에 가니까 박유가 이제 망행차에서 이제 호위함 같이 가니까 한 노파가 박유에 손가락질 하면서 여러 명의 첩을 두도록 하자고 요청한 자는 바로 전의근이다 하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다. 자, 이게 박유라는 사람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고려 시대는 일부 일처제사였으며 여성의 사회력지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조선 시대는 일부 일처제 아니었냐? 조선 시대도 일부 일처제요. 근데 거기다 다첩제죠. 네. 처와 첩을 구분시켜서 성리학적 가치가 해서 첩의 질을 높이고 첩의 질을 아래로 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조선 시대에. 자, 하여튼 고려 시대의 그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박유가 이런 주장을 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인구를 늘리자 뭐 그런 소리를 했는데, 그 실제적으로는 그 당시에 고려 말이겠죠. 워낙 간섭기잖아요. 그러니까 공녀들이 많이 징발됐어.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빨리 시켜가지고 하여튼 뭐 한 사람이든 여러 명의 그 뭐냐면 여러 명을 여자들을 이제 거느리게 해서 그 원나라 공녀로 가지 못하게 하게 한 그런 조치도 있다고 그래요. 교과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 교과서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혼인과 이제 그 여성과 지위 관련된 내용을 한번 뿌셈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333페이지 펴보세요. 자, 고려 시대 때 이제 가족 형태 있는데 그 앞부분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혼인 형태만 좀 볼게요. 뒷장 넘어 333페이지 보면, 자, 여기 고려 시대에는 이제 혼인의 특징이 뭐냐면 근친혼하고 동성혼이 완전히 금기시되지 않았다는 거야. 이거는 조선시대와 좀 다른 점이죠. 조선시대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근친혼이든지 뭐 동선혼 이런 거 하면 막 폐륜이나 다 죽여버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완전히 금기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삼촌 내에서 이제 혼인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그 왕건 같은 경우에 그 왕건의 여러 자식들 있잖아요. 그래서 남매끼리 이복 남매끼리 결혼하는 것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개 보면 이제 그 근친혼도 있었고 동성 불혼도 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건데, 근데 이 조선시대 넘어가면서 성리학적 어떤 가치관에서 이런 다 금지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솔서 대리사이자 낭기 여가원이 정통이 강했어요. 그래서 낭기 여가원의 풍습은 사위가 처가에 기대어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 혼인 후 처가에서 생활이 얼마가 지난 후에 처가에서 처의 노부모를 부양하고 계속 사는 경우도 있었고, 또 부관을 옮겨 남편 노부모를 부양하는 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여자가 집에 가서 여자의 그 집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남자가 어느 정도 성인 남자가 이제 그 자식들이 클 경우에는 그때 가서 이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여자가 또 노동력을 그쪽 남편 집에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 서로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이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의사의 풍습도 있었는데, 솔선호 풍습은 당시 지배층과 하층을 막론하고 행해졌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조선시대 때는 일부 일처제가 혼인의 법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부유한 지배층 중에서 축첩이라는 제도가 있었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몰래 하는 거고 지금처럼 이제 지금도 있잖아요. 축첩은. 예. 그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첩의 자식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재벌집에는. 예. 그리고 이제 상한과 전쟁에서도 그 첩의 자식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그 법제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죠. 이런 거는요. 근데 이제 그것도 고조 시대와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예. 법제적으로는 일부 일처제였다. 근데 예외적으로 국왕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거야. 여러 명의 후비로서 다처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다처제죠. 왜냐하면 이제 그 여러 명의 후비를 둬야지 그 안에서 여러 명의 또 자식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주의할 게 뭐냐면 다처제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 첩제도 달라요. 일부 일처 다처제하고는 달라. 조선시대는 첩하고 첩을 분리시켰죠. 정부인이 낳은 자식은 정실부인의 자식을 높게 평가하고 첩의 자식은 서울에서 낮게 평가했잖아. 재산권도 차등하게 행사하고 분배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의 자식과 첩의 자식을 구분시켰는데 다첫째는 그 각각의 부인들이 궁등한 거야. 그러니까 왕비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왕건이 29명의 부인이 있다고 하는데 순위 나이 순으로 결혼 순서에서 1분위, 2분위 이렇게 정할 뿐이지 서로 다 왕비인 거예요. 조선시대처럼 전공인이 후공인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당연히 똑같으니까 그 자식들 또한 뭐야 다 똑같은 지위에 있는 거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일부 일처 다첩제보다는 여성의 권리 측면에서 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물론 둘 다 좀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건 이제 현대적 시각에서 좀 보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려면 상대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왕의 경우에 법제적으로 인정받았고 일부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조선 고조 후기 때 아까 이제 원날 풍속에 따라서 확인은 되는데 아직 법제적으로 확인 인정받은 건 아니에요. 간행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 자, 그다음에 남녀 모두 재혼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이 조선 시대 때는 재혼을 잘 못했죠. 이건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자, 혼인은 사회신분 측면에서 볼 때 신분 계급 내용, 동세혼이 강했고 노비는 노비끼리 혼인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양천끼리 결혼할 경우에 자식도 노비 신분이 되는 일천 집천의 규정을 감수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같은 신분끼리 이제 결혼하는데 호장이나 보장을 배출한 고위 학리층들은 지방의 상층의 계급 내온이 있었고 또한 대대로 중앙 관료를 배출했던 문벌층도 왕실을 포함해서 하나의 계급 내용을 해서 통원권이 형성됐다. 그래서 하위계층과 혼인하기 꺼렸다. 이거는 근데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외국에도 그렇잖아요. 같은 비슷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결혼을 하죠. 제 생각을 볼 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맨날 잘 못 사는 집안에서 여자가 막 재벌집 남자하고 결혼하고 그런 경우가 막 많이 비춰주는데 비현실적인 거죠. 그렇게 결혼한다고 해서 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마지막을 좀 볼게요. 고려시대 때 혈통관념을 볼게요. 조선시대 때 혈통관념은 아버지 혈통이잖아요. 부계적 혈통을 이렇게 강조하죠. 근데 그 조선시대 때 혈통이요. 부계적 혈통을 강조했는데 고려시대 때는 양측적 관계를 강조해요. 양측적 친속 관계. 자, 이게 뭐냐면 보계나 부계를 동일하게 보는 거야. 음. 그래서 아버지 쪽도 뭐냐면 같이 보고 중요시 어머니 쪽도 같이 동등하게 보는 거야. 근데 조선시대 때는 부계를 먼저 보고 모계는 아예 안 보거나 봐더라도 부계보다는 낮게 보잖아요. 좀 중요하게 않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양측적 친속관계라고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아까 말처럼 어머니 쪽 집안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니 쪽 집안을 통해서 음선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외할아버지가 높은 5푼 이상의 간직이다. 그러면 음서도 받을 수 있어. 그 외손자가. 근데 조선시대 때는 그걸 안 되죠. 조선시대 때는 어머니 쪽의 집은 아니 출가 메인이니까 그쪽은 빼고 친할아버지가 그 2푼 이상이면 문음을 통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죠.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그 모계 쪽에 어머니 쪽에서 뭐 반란을 일으켰다. 그쪽 집안에서. 그러면 거기는 연자가 되지 않아.
근데 이제 거꾸로 고려시대는 어머니 쪽 외가 쪽에서 뭐냐면 반란을 일으켜갖고 반역죄인이 있었다. 그럼 연자가 돼요. 예. 이런 것도 장단점이 있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양측적인 어떤 친속된 관념이 대세인데, 물론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대개는 모계와 부계를 같이 봤다라는 게 보통 그 통론이에요. 예. 자, 재산 상속을 볼게요. 재산 상속 보면 가계 유지의 중요한 계기가 하나 상속인데, 상속의 대상은 노비와 전토가 중심이다. 노비의 경우엔 자녀 간의 군분 상속이 원칙이고요. 남녀 간의 군분 상속이라는 점에서 중국보다 고려 사회가 훨씬 비부계적인 걸 알 수 있다. 이것도 일종의 모계 쪽에 영향을 받은 거죠. 예. 똑같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 이런 그 관념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사적 토지 소유 원리상 민전의 상속은 상속자 상속자 간의 사사의 결정된 문계를 통해서 작성된다. 이 문계는 명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소유 문서, 개인의 어떤 토지 소유 문서 관련된 내용이야. 어떤 토지가 누구 거며 어떤 토지가 어떤 거며 이런 것들인데, 나중에 이제 대한제국 시대 때 지계라는 게 있죠. 이 토지 소유 문서의 지계도 소유권 인정하는 문서잖아요.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 문계는 개인이나 이런 개인 간의 어떤 개인적인 사적 문서라면, 이 지계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공적 문서가 좀 달라요. 똑같은 토지 소유를 뭐냐면 적어놓은 문서지만 이게 사적 문서라는 거, 문계는. 자, 문계를 작성했고 자녀 간의 군분이 갈렸다. 다만 군분의 원칙에 분하라도 여러 가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좀 예외적으로 몇 가지가 있지만 이 군분이 이제 원칙이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건 수조지에 대한 분급이에요. 예. 수조지의 분급은 원칙적 직역에 대한 봉사의 대가잖아요. 그냥 민전의 상속과 관련된 근본이 좀 달라. 왜냐하면 수조지라는 것은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받은 거잖아. 근데 이제 고려 시대는 귀족사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지위를 또 이어받으면 그 아들이 그 수조지를 이어받을 수 있죠. 근데 이건 분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직역은 분배할 수 없잖아. 자, 직역이 분배돼야지 수조가 분배되는데 그런 게 아니죠. 직역은 분배될 수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단독 상속이 되는 거예요. 이 수조지의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거는 배타적 상속이 된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 배타적 상속의 그것을 이제 뭐냐면 순서를 쭉 정해놓았어요. 이 순서에 따라서 뭐냐면 차례차례 이게 상속이 된다. 적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없으면 적손이 되고, 동모제가 되고, 서손이 되고, 여손이 되는 식으로 순서가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 그 뭐냐 수조지는 계속 상속이 되기 때문에, 직역이 이제 상속되면서 계속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를 뭐라고 하냐면 영업전이라고 해요. 영업전. 영국이 가지고 있는 토지, 수조지는 가지고 있는 토지를 얘기하고, 이게 이제 고조시대 때 장원의 농장 형태 중에 사전의 가사나의 대표적인 형태죠. 자, 그 다음에 여성의 지위를 볼게요. 그 고조시대는 양측적 관계에 입각해서 목에도 중요하지만 척에도 중요시하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위도 아들과 못지않은 존재였고요. 자, 그다음 조선시대처럼 출가 외인이라는 개념도 적었고, 그 아들과 딸을 크게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성의 지위도 중국이나 조선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요. 여성이 수조도 강조되지 않았으며 재혼에 대해서 제재도 별로 없었다. 재혼할 때는 자식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심지어는 유복자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 재혼할 때 그 전 남편의 자식도 같이 데리고 이제 재혼하는 그 뭐랄까 전 남편의 그 자식을 이제 그 임신하고 나서 그 임신하고 있는 상태가 이제 전남 뭐라고 전 남편의 그 자식이죠. 그 남편의 자식을 데리고 임신한 상태에서 재혼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나 자식들 현실적 문제 때문에 여성의 재혼은 실제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혼 규정이 차별적이어서 실제 발생한 이혼은 대부분 남자의 기처가 많아서 여성이 불리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남자보다도 조선시대보다 좀 유리했긴 했지만, 대부분 이혼은 남자에 의해서 했던 특징이에요. 기처랑 여성을 버리는, 그러니까 분류를 해갖고 이제 다른 여성을 취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서 돈 많은 날 그냥 쫓아내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있고 뭐 성문제에서는 비교적 개방적이었다. 그래도 이제 있고 그는 이제 그 고려말 성리학적 가족 윤리가 수용되면서 혼인제에서 가부장적 성격이 강화되었고 동성불혼이나 재가 금지, 적서 분봉 강화가 대표적인 예고 이것이 조선시대 때 초기 때 이제 제도화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인과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포샘에서 찾아서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사회정책과 실성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읽어볼게요. 자, 요거 이제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36번이에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36번이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네, 또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농민들은 국민은 거의 대부분 농민이었으며 이들 농민의 생활은 대체로 가난했다. 그것은 토지가 척박하여 생산량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농민에 대한 국가의 수치가 가중됐기 때문이다. 자, 농민은 사회주의 민전에서 10분의 1의 전세를 냈을 뿐 아니라 소작농일 경우에는 공전에서 수확의 4분의 1, 사전에 2분의 2나 높은 조세를 납부해야 됐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사전에서 2분의 1이나 높은 조세는 어, 조선 후기 때 고려 후기 때의 변작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게 공정은 좋을 것 같죠. 수확량의 4분의 1 정도만 납부하니까. 근데 공정은 되게 토지 비옥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 생산량 자체가 적어요. 예. 근데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농민 몰락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 관리된 불법적인 가전주구나 이런 것 때문에 농민들이 이제 자기 민전을 잃고 타인의 이제 토지 경작과 전호 전락하거나 고향을 떠나는 유민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고려 중기 때부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유교 정치 이념에서 위민 정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국가 경제 파탄을 초래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은 고려 왕조의 경제 기반인 농업 생산을 위해서 성립됐으므로 농민의 토지 이탈은 국가 수치의 세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고려는 건농 정치를 써서 농업을 장려하고 농민 생활을 안정을 도모했다. 대표적인 이제 것은 뭐냐면 원구단에 가서 천자가 하늘에 제사하는 것서 기곡에 이제 일을 하거나 그러니까 곡식을 많이 생산해야 되는 거 이제 기원을 하거나 그다음 왕이 직접 1년에 한 번씩 적전에 가서 친히 이제 가다 농사의 모범을 이루거나 사직을 세워서 지식가 오국의 신에 제사를 지는 거 이런 것도 건농 정책이죠. 사와 직이라는 건 중국에서 건너왔죠. 사라는 것은 토지신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직이라는 건 공무신을 얘기하죠. 준하부터 이제 계속 있었던 건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에도 받아들여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건농정책 일환으로서 제사를 지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고려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는데, 국가는 귀족들의 토지를 경관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농민이 토지를 이탈하거나 건세갈 노비를 전략하게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성종 때는 백성을 사유하는 때는 때를 가져야 한다고 해요. 지방강에 영을 내려 농번기에는 농기가 이게 번자가 빠졌네. 자, 농번기에는 농민들의 자벽을 동원하지 못하게 했고 면제법을 만들어 수환이 나는지 그 다음에 잠삼 이건 아마 병충해 이런 것들 최근에 맥주기 때 같은 거 이런 것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상으로 정달표가 4할 이상일 때는 조를 면하고 6품 이상일 때는 조와 표를 그 다음에 7품 이상일 때는 조포역을 모두 면제하도록 했다.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종 때는 고지대를 억제하기 위해서 미포 같은 이제역을 정한 바 있었는데 성종 때는 본전과 자가 서로 같은 액수를 달아 그 이상으로 더 이상 이자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건 뭐냐면 100% 이상으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야. 예. 자, 그러니까 고지대를 이제 뭐냐면 막기 위한 거죠. 근데 실제로 지키진 않은데 100%도 솔직히 말해서 거의 고지대죠. 지금 이점 올 때. 참고 지금은 30 몇 점 몇 퍼센트잖아요. 이게 이자 법정 이자율이. 자, 그래도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폐 제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화폐 제도는 되게 중요해요. 음.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에도 불구하고 이 화폐 제도가
여기밖에 없네 여기는. 잘해봤자 이게 한 단락이네.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인제 좀 있다가 뭐 그 교과서라든지 그 이런 그 포샘에서 내용을 좀 보충해서 더 읽어 볼게요. 자, 하페이지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좀 쉬었다 갈게요. 예, 지금 17 분인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